그 어느 때보다 좋은 기업들의 실적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게 부메랑이 돼서 인플레 우려 혹은 긴축 우려로 이어지죠. 그래서 5월장을 두고 시장에서는 많은 고민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고민의 무게를 조금 함께 덜어주실 분을 모셨어요.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쭤볼 질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 필요할 수도 이런 류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는 큰 영향 없이 지나갔습니다만 네. 그래도 언제든지 테이퍼링 할 때 신호를 줄 거야 이런 식의 입장을 보내왔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그런 신호인가? 시장에선 또 열심히 고민을 했고요. 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이제 저는 그 옐런 현재 재무장관의 발언을 들으면서 왜 우리 속담에 한 마리 제비가 온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제비가 한 마리 왔다는 얘기는 봄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맞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옐런 재무장관의 얘기는 사실은 지난해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경제가 급격하게 냉각됐다가 최근에 상당 부분 백신에 대한 보급도 빨라지고 또 미국 정부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올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한 6% 중반 됩니다. 그럼 사실은 상식적으로 지난해 이렇게 비정상적인 경제 환경에 대응해서 아주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진행했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이 되고 경기 회복세가 진행되면 또 자연스럽게 이 경기 부양책들을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축소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일 거거든요. 맞아요. 다만 이제 이 금융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공을 들일 거고요. 이 옐런 재무장관이 누굽니까? 이 전직 또 중앙은행장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노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발언을 한번 했다가 또 다른 인터뷰에서 주워 담긴 했는데 일정 부분 좀 의도는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시장에 자꾸 이제 뭔가 조금 이렇게 내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제 조금 준비할 때 되지 않았어? 이 정도 경기가 좋아졌는데 계속해서 돈을 더 풀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도 이건 새로운 버블을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씩 준비하라는 그런 이제 신호로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다만 실질적으로 액션이 취해지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투자자들도 조금 이제 적응해야 되는 시기로 생각을 해야지 너무 겁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진짜 긴축 시그널이었으면 이 국제금리들이 반응을 크게 보였었겠죠. 네네.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좀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뉴욕장의 흔들림은 사실 심리적 요인에 의한 거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셨다시피 지속적으로 이 약간의 신호를 시장에 더해주면서 나름의 내성을 길러주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또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또 올 일들이기 때문에요.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럼요. 이 옐런의 금리 인상 시그널이 국내 이 한은의 선택지에 영향을 줄까도 또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먼저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러기에는 물가 상승률 이제 올라온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도 같은데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금리를 올릴 일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저는 조금 네. 단언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중앙은행들의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캐나다 같은 경우가 가장 빠르게 약간 좀 긴축의 스탠스로 지금 전환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네. 일정 부분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BOE 영란은행도 사실상 통화 정책은 그냥 다 동결하긴 했지만 일부 위원이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적인 얘기를 꺼내 들었고 또 주간 매입 규모 속도는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다는 뉘앙스를 좀 이렇게 이미 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상 얘네도 좀 스탠스를 바꾸고 있는데 결국은 이 백신의 보급 속도가 빠르고 이 경제 회복의 정상화 속도가 빠른 국가들은 당연히 통화 정책도 먼저 조금씩 후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안타깝게도 아직 백신 보급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최근에 국내 경제 상황이 좋은 이유는 이 글로벌 경기, 특히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종의 수출 주도 국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응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을 뿐이지 아직은 민간 내수, 민간 경제 활동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뭐 이미 경기에 대한 회복 속도도 좀 차이가 나 있고 네. 또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들을 감안해 보면 뭐 우리가 먼저 긴축을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 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렇게까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5월 27일 날 이제 한국은행 다음 금통위가 있는데 아마 또 이 우리 총재께서도 비슷한 내용들을 얘기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 이야기, 뭐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 경기는 사실 그걸 논할 정도만큼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경기 회복을 느끼기는 아직 이르다 보니까 네. 뭐 선제적인 움직임은 일단 뒤로 밀어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인플레이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47%로 2013년도 4월 이후 최고치 수준에 와 있기도 하고요. 요즘 뭐 이런 물가 얘기도 많이들 나오잖아요. 네네. 일단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저는 좀 오히려 여쭙고 싶은 게 인플레이션이 뭔가요? 라는. 그러니까 데피니션이 각각 다 달라요. 이제 누군가는 뭐 높은 수준, 누군가는 또 제로 이상이면 인플레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풀리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인플레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그 목표 수준 이상을 얘기할 겁니다. 지금 대부분 주요국들 중앙은행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연간으로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한 2% 정도가 평균적인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거를 이제 인플레라고 우리가 우려를 하게 되겠죠. 최근에 물가 지표를 보게 되면 이제 4월 달 대부분 물가 상승이 나왔는데 한 2% 한 중반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의 앞으로 어떤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이른바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 또 유가라든가 또 제품 가격들이 좀 정상화된 걸 감안해 보면 제 전망으로만 하더라도 아마 5월달, 6월달 물가는 3%도 넘어가는 물가 상승률을 저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2%가 목표 수준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네? 라고 하면 엄청난 인플레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월간 흐름보다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연간 내지는 좀 평균적인 물가 흐름이 중요한데 지난해의 2, 4분기가 코로나 위기 이후에 경제가 가장 위축되고 또 물가가 가장 낮았던 시기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네. 그 얘기는 올해 5월달, 6월달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수순이에요. 유가만 하더라도 지금 유가가 한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두세 배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인플레라고 볼 수 있냐? 우리가 인플레라고 보려고 한다면 이른바 좀 고착화돼야 되고 또 이게 흔히 말하는 어떤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전반적인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자산시장 내에서만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로 저는 아직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경기 회복세가 정말로 이제 정착이 되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도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의 스탠스는 역설적으로 인플레가 좀 났으면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과거에 2% 이하의 물가를 보인 적이 많았으니 앞으로 당분간은 2% 이상의 물가를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야 평균적으로 2%가 맞춰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지만 이게 뭔가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아주 위협스러운 인플레이션 환경이라기보다는 경제가 좀 빠르게 정상화되는 하나의 어떤 표식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의 인플레에 대한 스탠스인 것 같고요. 이게 정말로 고착화 될지는 올해 하반기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긴 시계로 봤을 때 물가가 2% 넘으면 보통 통화 정책의 전환의 시기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뭐 정말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이 긴축으로의 전환 시점을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그 연준은 2023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게 기존의 네. 스탠스인데 항상 또 이제 시장은 그보다는 조금 먼저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미국 그 채권 시장 내에 반영되어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첫 번째 시기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전에 아마 좀 테이퍼링이 순서적으로 먼저 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의 경기 회복 속도 그리고 이 코로나가 다시 변종 바이러스를 일으키면서 재확산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가정을 깐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판단은 대략 내년도 상반기 말 정도는 통화정책의 스탠스 변화가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차곡차곡 해주고 계신데요. 원자재 쪽 얘기해 볼까요? 원자재 슈퍼사이클 진입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유도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가고 구리도 친환경 시대 수요가 는다. 그리고 주택 경기 좋아지니까 이 목재 가격 올라가서 또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하고 이 슈퍼사이클 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말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뭐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는 말 자체도 그러니까 그냥 뭐 그동안 좀 원자재가 이렇게 눌려 있다가 이제 빠르게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뭐 원자재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자산 가격이 다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돈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진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눈에 띄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원자재도 섹터를 나눠볼 수 있거든요. 네. 크게 보면 뭐 귀급속, 또 산업용 금속, 또 그다음에 뭐 원유, 그리고 뭐 구리나 같은 산업용 그 부분들, 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목재와 같은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원자재 시장의 모습을 보면 금 가격은 오히려 좀 하락세입니다. 네. 약간 안전적인 선호 현상 때문에 그동안 강세했던 게 좀 약해지고 있고 구리 가격,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도 되게 많이 올랐고요. 목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부분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됐는데 그래도 민간 소비는 흔히 말하는 뭐 온라인 쇼핑, 홈쇼핑으로 많이 했거든요. 우리 네. 앵커께서도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저도 많이 했죠. 아마 네. 온라인 쇼핑에게 일정 네. 부분은 제가 또 차지하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저희 집도 뭐 택배가 자꾸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이 위축된 환경에서도 소비는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공장에 가서 물건을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거리두기가 풀리다 보니까 그동안 눌려 있었던 생산 활동이 급격하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산 활동과 연관되는 앞서 얘기했던 산업용 원자재, 그리고 뭐 건설 활동과 연관된 목재, 이런 것들이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네. 결국은 위축된 생산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전히 상당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뭐 약간의 어떤 논의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자재가 보일 강세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예정된 수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긴축 전환 전까지는 이러한 원자재 가격 강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시고요. 공매도 얘기 사실 조금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나 올해나 이 연말 연초에 주식시장에 진입한 흔히들 표현하는 주린이 분들께서는 이 4월 말 5월 초 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셨을 네네. 것 같아요. 공매도에 대한 부담도 좀 크게 느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사실 이제 뭐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공매도. 네네.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제가 오늘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시간이 아직 좀 있나요? 몇 분까지 할까요? 1분 정도 1분 있습니다. 정도? 네. 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첫날은 좀 이 코스닥 위주로 충격 받았다가 코스피는 지금 이제 이미 회복을 했고 네. 코스닥도 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확실히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공매도를 한 1년 거의 반 정도 막아놨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기관 투자자들은 롱숏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싼 거 사고 비싼 거 파는, 그러니까 꼭 시장을 안 좋게 보기보다는 이른바 페어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거 좀 팔고 대신 반대급부로 좀 사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재개를 너무 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한번 그 종목을 뽑아보니까 금주 들어서 외국인 그 매도 상위 종목이 네.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현대모비스, LG 디스플레이 이 정도거든요. 다 좋은 종목들이에요. 네, 뭐 섹터 대표죠. 예, 공매도 나온다 해서 뭐 이게 무너질 종목 아니니까 뭐 종목 간 차별화, 약간의 밸류에이션의 눈높이를 맞추는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공매도는 우리 시장에 들어온 일이고요.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가 내 투자 전략에 반영하는 차례인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한 발 내딛는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죠.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한 1시간 통으로 열어놓고 이분과 대화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 기회 다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죠.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님 모시고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